자, 그러면 이제 그 기출 근거 관련된 내용 한번 찾아볼게요. 자, 1198페이지 보세요. 1198페이지 그 254번 정도 이렇게 되겠네요. 예. 자, 253번하고 254번 이렇게 있는데 잠깐만요. 이게 254번. 자, 거기 이제 254번 1198페이지 보면 자, 성종 8년에 판마사가 병마 판사는 문화시중 중서정 상서성 제3성의 장관이었다. 실제 도병마사의 간원성 구성은 잘못 다르다. 자, 그러니까 성종 8년에 이제 그 관련된 전신 기구에 대해서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걸 바탕 도병마사의 그 간원 기준을 그 문중 때 간제 기준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간원 구성에 보면 판사, 사, 부사, 판관, 녹사, 이속 이렇게 돼 있죠. 그 표에 말하는 것처럼. 그래서 이 표를 보면 도병마사는 제추로 임명된 판사가 4, 부사, 판관 12인과 녹사 8인, 그 이속 25인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도병마사 정식 회원은 그 역시 판사 4였다. 이거는 고려사가 도평의사사는 물론 무릇 도평의사사 무릇 국가의 대사가 있으면 4일 이상의 회의에서 합자의 명칭이 있었다는 것을 해서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니까 도평의사사라는 그 명칭에서 이제 4일 이상의 합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도평의사사 할 때 사자가 붙나 봐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재현의 용원패설이라는데 국가가 도병마사 설치하여 시중 평자사, 참지장사, 정당문학, 지문화사를 판사를 삼고 판추민을 이하 사를 삼아 대사가 있을 때 회의를 했던 자료를 채용한 것이다. 판사로 임명된 시중 이하 제시는 중소무상 오제이다. 등등 해갖고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영혼패설의 그 내용 중이 그게 고조사에 실려 있고 이것이 나중에 예문에 있어요. 또 그 예문이.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병마사의 변천 과정을 알려주는 그 내용들을 좀 볼게요. 국편에 있는데 자, 고려 말에 양부합자라는 말이 있는데 양부합자란 곧 제추도의 합자 합의하는 도병마사를 가리킨다. 이때 이제 고종 말기에는 도병마사 양부 제추도 구성되고 국가의 대사를 합자 합의하는 주요 기구로 변질된 것이다. 그래서 이때 이제 도병마사가 부각된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집권자들의 권력이 집권자들이 그 당시 이제 국민 집권자들이 어리고 경력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도병마사의 의견을 많이 채용한 거죠. 종래 도병마사는 제추 가운데 특정인만을 판사 4로 임명하고 그 밑에 부사 판사도 회의원이 되었는데 이제는 부사 판관이 보이지 않는 대신에 제추 정원이 정회원으로 합작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또한 그 기능도 종래 군사에 한정된 것이 이제는 그 주요 군사전벌에 관해서 합작한 명시에서 동상이 됐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제추가 모두 참여한 게 아니라 제추 중에 특정 간직만 가지고 있는 특정 인만 참여했는데 이제는 제추 전원이 다 참여한 거야. 제추 인원이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식목도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256번 보면.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주침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식목도감의 최고 관직인 사인 2명은 성제도 임명됐는데 실제 수상이 문화시중이 단연지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원칙이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에서 수상이 자동적으로 도병마사 판사가 되고 동시에 식목동을 사가 되어 양기간의 위장이 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성제 2인을 한 것은 문화시중 이외에 또 한 사람의 재신이 사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요때는 문화시중은 당연히 단연지로 들어가게 되고 그때 문화 그 재신 중에 그 한 명은 또 이렇게 들어가. 근데 그 한 명은 이제 특별하게 이제 특정인이겠죠. 특정 간직이 아니라 이거는 자 식목도감 부사는 정 3품 이상 임명되는데 이건 육추밀 집사 그 3품 이상을 겸하게 되었고 도병마 사와 맞먹는 지위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식목도감 부사도 역시 도병마 사와 같은 3품지의 추미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렇게 간직지가 낮은 건 식목도감의 격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래서 사, 부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렇지만 거기 제신과 추미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국편위에 이제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는 국편이 관련된 문제에서 낸 거야. 예전에 기출 문제가. 이거는 문제 풀어서 이제 파악하기도 하고요. 서브노트 잠깐 볼까요? 서브노트 78페이지에 80페이지 고려시대 간제 부분이 있는데, 볼게요. 자, 거기 이제 그 앞에 그 78페이지 보면, 잠깐만요. 자, 거기 이제 그 태조 정비 과정은 이제 태조 뭐 성종 때는 넘어가고 거기 이제 중서문화성 제부와 그 다음에 상서성 그 내용들을 정리했으니까 이제 각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그 상서성의 상서도성 관련된 내용 있죠. 79페이지. 그래서 상서성의 중앙본부나 되게 무력화되고 장인 상서정은 허직인데 이 허직은 이제 뭐냐면 허직보다는 명예직이다 보시면 돼, 명예직. 예. 그래갖고 이제 주로 종실되게 부여하는 명예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복야는 재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상서 6부 내용이 있죠. 각자 보시고, 거기 이제 쭉 넘어가가지고, 뭘 보시냐면, 여기 쭉 넘어가서, 거기 80페이지 잠깐 보세요. 80페이지. 자, 그 길잡이 내용을 이제 볼게요. 그 미숙성. 그러니까 미숙성이라는 것이 당나라 간제를 기교할 때 미숙성이에요. 그래서 담제를 수용을 했죠. 아까 전에 이제 상선 육부제도나 시나 강 같은 간서의 간직 명칭, 문상계제, 무상계제 이렇게 했지만 삼성 육부 내용을 보면 일단 삼성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중서문화성이 같이 운영되어 있다는 거. 상서성의 상서도성이 무력화되고 다만 육부의 상서 육부가 공무를 분담하게 됐고, 그 다음 중서문화성이 결정된 상황을 상서 육부에서 시행된 상하관계를 이뤄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성시, 서가 같은 간서 명칭들이 간서의 고하에 맞지 않고, 그래서 예를 들어 중서문화성인의 종일품 간서 대 비서성은 종삼품 간서고, 그러니까 같은 성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아야 되는데 높은 최고직 간직이 뭐예요? 다르다는 거, 책임직 간직이. 격이 낮은 기 때문에 그런 건데, 태무소는 서자인데, 근데 같은 똑같이 서자에도 이게 그 태무소는 5품인데, 종 5품인데, 종 높은 간직이. 근데 양운서는 제일 높은 게 정 8품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격이 낮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서, 그 다음에 뭐 성 이런 것들이 명칭과 함께 간품도 같이 일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이게 한계점이 있고. 그 다음 상위 간서가 그 아래 여러 간서를 지휘통솔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통치 조직의 체계성이 미흡하다. 그래서 조선시대를 비교해 볼 수 있는데, 조선시대는 그 앞에 이제 조가 있으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속사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 협력기관 아문이 있죠. 속아문이. 그래서 그 속사, 속아문 해갖고, 상하관계와 협력관계 유기적으로 통합이 돼 있어. 근데 고려시대는 그런 게 없었어. 이게 미숙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서 간원의 수가 적었는데 그건 뭐냐면 단사제 이런 것도 운영하죠. 겸직제가 많고 그 다음에 외관수도 줄어드는 건 뭐냐면 재정적이고 아까 말한 것처럼 중국의 간제를 받아들였지만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게 축소해서 운영했어. 예. 자, 강계 운영에서 이제 당의 문상계, 무상계를 받아들였으나 그 제수 대상도 달랐고 강계의 간직 임명이 기준이 되지도 못했고 완벽하지 못했다는 거죠. 간직이 직사를 나타날 뿐 지위를 표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간직이라는 것이 그 자기 역할 업무만 보는 거지 그 간직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완벽하지 못했다. 그런 거 조선시대에 비해서. 예. 그리고 간직이 간인의 복색, 정식가의 가등, 녹봉의 다소를 정하는 역할을 했다. 예. 그래서 간품보다는 간직에 의해서 복색이나 가등, 그래서 녹봉의 대소를 정하는. 그러니까 간품은 있었지만 간직보다는 그게 일치하지 않고 약간 번나가서 간직이 기준을 얘기했다. 그러니까 아까쯤에 이제 우리가 통론적으로 배운 간품과 간직이 일치됐다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누구와 누구를 비교했을 때 중국하고 조선을 비교해 볼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도평사사인데
도평의사상은 이제 충용할 때 도당에서 도평의사 습격했죠. 그래서 제추전원, 제추상의. 제추상의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서열은 제추보다 낮지만 재산권 국정에 논의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국무회의 보면 장관은 아니지만 참여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걸 내가 잠깐 잊어먹었는데 그런 사람도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날 권한을 보면 군사, 민사 문제 같은 모든 국가 중대사항을 논의했고 그리고 결정을 뿐만 아니라 집행한 최고 정무기관이었고요. 그래서 중앙의 주요 국무회의 결정 보면 인사권도 있고 군사권, 행정권, 다양한 권한을 소유됐고 전제, 녹봉, 홍옥, 전주, 대외관계 이런 것들을 했다. 그래서 헌옥은 여러분들 아다시 뭐와 관련된 거야, 이거는? 이거는 그 감옥과 관련된 거지. 예, 감옥. 그 당시 감옥이라보다는 형벌 집행?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전주는 이제 인사권하고 관련된 거예요, 인사권. 이렇게 보면 되고요. 행정기구는 이제 고종 때 설치한 육색장이 있죠? 예, 그래서, 색장이 갖다 붙이면 거의 뭐냐면 이제 이거는, 문서와 관련된 거예요. 예, 문서 집필, 행정, 이런 것들 가는 거고, 육방독사가 창왕 때 설치됐고요. 공양왕 2년에 경력사라는 그 앞에 육색자가 육방독사를 통합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부 이제 상설기구가 되면서 하부에 이제 행정기구도 같이 정비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지방에 직접 명령을 냈죠. 중앙의 제사와 지방의 제도, 주형까지 직접 명령하는 최고 정무기관이고, 그리고 결과는 귀족 연립정치가 반영돼서 왕권을 약화시키고, 그리고 결국에 모든 권력이 어디에 집중됐다? 도평의사소 권력이 집중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이제 조선시대 뭐와 비슷하냐면 비변사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외에도 이제 그 뭐 지방제도 부분이 이제 정비 과정 쭉 초기 있는데 이걸 각자 보시고요. 뭐 지방제도는 나중에 좀 더 설명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러면 이제 기출 관련된 부분은 이제 찾아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기출 관련된 부분은 44페이지에 45페이지에 있는 문제들인데 44페이지에 45페이지 1번부터 5번 문제인데 5번은 이제 과거제도와 관련된 부분인데 과거제도 할 때 이제 같이 풀어보기도 하고 1번부터 4번까지만 풀어볼게요. 여기서는요. 자, 고려시대 때 보기에서는 고려시대 자체의 필요에 따라서 설치된 고유한 정치기구를 옳게 말한 것은 자, 이거는 금방 답이 나오죠. 도병마사와 식목도가 이렇게 이제 답을 쓰시면 되고 그 답을 찾으시면 이제 도병과 식목도하니까 니은하고 니을 3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2번을 볼게요. 2번. 자, 고려의 정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그 뭐냐면 안 맞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죠. 자, 1번은 뭐 중추어는 이품이산 출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군기를 장악한 삼품의 승선의 왕명을 출연했다. 맞죠? 이 부분은. 그 다음 2번은 도병마사는 대외적인 국방, 군사 문제들, 식목도 가면 대내적 법제, 격식을 다뤘다. 네, 맞고요. 그 다음 상서성은 육부를 통솔한 실질 업무를 관장하는 실무 담당 복약의 재상의 지휘를 아니죠. 예, 복약은 재상의 지휘에서 배제됐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은 백간을 통솔한 이품이사 제신가, 간쟁, 봉박, 석용을 맡은 3품 이상의 이하의 낭사도 구성됐다. 맞고요. 자, 3번을 볼게요. 다음 사료는 고려 후기 때 어느 통치기구의 운영 모습이다. 자, 이렇게 운영된 고려 대표적인 기구와 그 운영이 가지는 성격을 쓰시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이재현이 용홍패설이라는 책이 나온 거야. 그래서 용홍패설 문제 사료는 고조사 1차 사료가 있고 고조사에 실려있는 그 관련된 내용도 거기 용홍패설에서 이제 빼온 거죠. 자, 이재현이 살았던 시기가 어떤 시대였냐면 되게 이제 이 사람이 활동했던 시기가 13세기, 14세기 넘어가. 14세기 초중반. 그러니까 13세기 후반에 태어났고 젊은 시절 보낸 거는 이제 14세기 초중반 때인데 이때가 이제 충녕왕 이후이죠. 충녕왕 5년에 도병마사 도평의사사 개편이 된 거야. 그러니까 이재현이 생존할 당시에는 도병마사가 존재하지 않고 이건 뭐야? 그 도평의사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거는 직접 보고 적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병마사가 아니라 도평의사사예요. 맞지가 않아. 그리고 도병마사 설명한 부분은 자기가 보고 적은 게 아니라 그건 문헌에 나왔던 걸 정리한 거고 이거는 자기가 보고 적은 것들을 보고 걸 적은 거예요. 그대로.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들어갈 기구는 도평의사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성격은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운영된 대표적인 기구가 운영을 지킨 성격. 성격이라는 게 좀 예매하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 전반적인 이제 통론이나 그 내용들을 이제 요약을 해보면, 고조정기 도병마사 후신으로서 고조기 친원세력인 검문세력대 권력기구로서 권력기관으로서 고조기 합의기구의 성격을 넣는다. 고조기가 너무 많이 들어갔네. 네. 하여튼 그래서 행정기능까지 수행돼서 육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왕권 약화를 초래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맥락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서 4번 문제 볼게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도병마사와 도평의사의 견집제에 관련된 고조사회에 있는 내용이야. 요 부분은 이제 누구 책을 뺏겼냐면 아까 집에 말한 것처럼 뭐예요? 용업에서 썼던 이재현의 내용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있는 그 예전에 기록을 바탕으로 얘기를 한 거고 그 앞에 있는 사료는 뭐죠?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 본 것을 그대로 적은 거고. 예. 그래서 이제 했는데 자, 기획과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도평의사는 국초의 도병마사 칭했다.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제 그 도병마사라는 것은 원종 때 전란의 영향으로 국방 군사 문제 이외에 다른 업무도 관장했다. 원종은 고종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고종 때부터 이제 고종 말기 때 들어가면 모든 업무를 뭐냐 총괄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도당이라 부르기 시작했죠. 예. 그래서 이제 원종 때니까 그 풍습이 계속 남아있었겠죠. 계속 이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맞고. 예. 그래서 고종 때니까 원종하고 연결돼서 이게 설명을 하면 맞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니은을 보면 시중 평자사, 평장사, 창주형사, 정당문화, 진문화성사. 자, 이들 중 일부는 대내적인 법제와 격시 간장한 식목등한 사가 됐다. 맞죠? 성제가 2명 임명했다고 했죠? 사는 성제라고 하는데 성제 중에 당형지로 들어가는 게 뭐야? 맨날 교감 들어간 것처럼 문화시중.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은 이들에 속한 간부는 군기사무나 그 망명출납 간정인데 요게 판사 사가 있다. 자, 요것도 맞을까 틀릴까요? 맞죠? 그래서 이제 육추밀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얘기했처럼 그 추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기사무 그 다음에 그 거기 간부니까 추밀은 군기사무이지만 거기 간부에 속한 것 중에 승선호 망명출납을 담당하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판사 사도 있다. 그래서 각종 도감의 판사와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언급한 것처럼 그 도병마사 사도 겸직을 하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참고로 그 판사도 겸직을 해요, 일부. 왜냐하면 판사라는 게 뭐냐면 그 우리가 육부 판사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판사는 뭐냐면 각 도감의 제일 높은 사람은 판사나 사야. 근데 도감도 격이 높은 게 있고 격이 낮은 게 있잖아요. 격이 낮은 거는 이제 주로 판사, 그 다음에 높은 거 판사, 격이 낮은 건 사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같은 판사직이라도 격이 또 높은 거가 낮은 게 있어. 거기 더 높은 거는 뭐예요? 주로 재시 판사라고, 그 다음 좀 격이 낮은 도감의 판사들은 이게 뭐냐면 추미라는 거야. 그러니까 판사를 육부와 연결되는 생각하지 마시고 육부뿐만 아니라 뭐냐면 각 부의 장관, 그 다음에 각 도감의 장을 뭐라고 한다? 판사. 또 격이 낮은 건 사. 그 판사 중에 제일 높은 거는 재신. 좀 낮은 거는 추밀이 들어간다. 이렇게 요약하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를 보면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정보기관으로서 조선 태조 때 이뤄 폐지됐다. 이렇게 있는데, 자, 도평의사사는 그 국정을 총괄하는 최고 기관이고, 물론 이제 조선 태조 때 그 정무가 이제 군사기구가 이제 좀 분화돼서 약하게 됐긴 했지만 걔도 존재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측근 정치의 산실이었죠. 여기가 그러다 보니까 이따가 언제 폐지되면 정종 때 폐지됐어요. 정종 때. 근데 엄밀히 말하면 태종 때 폐지했다 보면 돼요. 되게 이게 정종 2년인가 폐지됐다고 하거든요. 근데 정종 2년은 실제 태조가 즉위한 해야.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윤원침원법에 의하면 그 한 해는 그 왕이 즉위했더라도 그 전왕이 한 해를 간장하니까 태종이 즉위했더라도 정종 2년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해가 뭐가 되는 거야? 정종 1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종 2년 때 했던 건 거의 대부분 누가 했다? 태조 때 했다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어. 강해군이 대동법을 실시했다 이렇게 됐거든요. 선조 뭐 36년에 돼 있어. 우리가 강해국 대신 왜 선조 36년 나오는 강해국 즉위년에 했거든. 근데 요때는 선조가 아직까지는 뭐냐면 즉위한 해니까 어떻게 통치했던 해니까 그대로 36년이 되는 거고 강해국 인류는 뭐죠? 그 다음에 넘어가는 거야. 예. 그걸 이제 감안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이제 보면 이거는 이제 그 뭐냐면 태조 때 이제 폐지됐다니까 맞지가 않죠. 예, 그래가지고 태종 때 이제 폐지된 거니까. 자, 그 다음에 미연에 보면 충녕 원년에 개편된 첨의의 천의와 밀직사의 밀직이 이제 그 참여했다. 예,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원간석기 때 중성문화성 상서성이 개편이 됐죠. 이게 이제 항제구치제다 해가지고 개편을 해갖고 간제가 격화를 해갖고 그 당시 이성을 뭐라고 했냐면 첨의부라고 했어요. 요 종전에 제부가 이제 포함된 기구고, 이거 거기 첨의부에 속했던 그 제신들을 뭐라고 했? 첨이라고 했어. 그 다음에 중추는 뭘로 개편됐냐면 밀직사로 개편됐어요. 그래가지고 밀직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요때 이제 제추였던 실제로 추밀과 첨의가 참여한 당연하다. 당연하죠. 왜냐면 첨의와 밀직이 예전에 제신이었으니까. 사자로 이렇게 부나 사로 격화된 것은 이건 뭐냐, 사는 좀 한 단계 낮은 간직이에요. 예, 이런 것도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예, 성보다 좀 한 단계 낮은 게 부와 사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거 간제 개편과 관련된 거, 원나라대 간제 개편과 관련된 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이 부분은. 자, 그 다음 5번은 이제 과거제도가 좀 들어가 있어 보니까 이거는 좀 뒤에 사회사하고 할 때, 문화사 할 때 이제 이거 관련돼서 좀 더 얘기하고. 자, 총괄평가 한번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25페이지 펴보세요. 25페이지 3번 문제 볼까요? 3번 문제. 자, 다음 가와 나에 들어가는 말을 각각 써보고 기획이 원래 어떤 역할을 했는지 써보시오. 이거 이응과 디귿이 원래 임무가 뭔지 이렇게 보시오 이렇게 뜬데. 자, 그리고 니은이 어떤 간직을 가지고 있어야 이것에 참여할 수 있는지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도평의사상 국초에 도병마사라고 칭했다. 자, 도병마사라 칭하고 근데 이 도병마사는 어때요? 원래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원래 역할은 군사 기밀과 국방상의 중요한 인물을 의존했던 거죠. 그 다음에 그 니은과 디귿의 원래 임무가 무엇인지 원래 임무를 쓰면, 자, 여기는 니은은 제신이고 디귿은 추밀이죠. 그러니까 제신과 추밀의 역할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신은 백관을 통령하고 전체 위논 결정하고요. 임무는 추밀의 임무는 군기를 담당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니은은 어떤 간직을 가지고 있어야 이걸 참여할 수 있는지 보시오. 합자하는데 이제 합자의 간직은 되게 많아요. 밀집사, 천의, 제추, 삼의, 심지어는 삼사, 그 다음에 또는 까지 참여하게 되죠. 그러니까 참여폭이 뭐예요? 확대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제추뿐만 아니라 제추 상위, 그 다음 3사 등등등 이렇게 이제 참여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31페이지 19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 다음 밑줄친 기역의 그 간직은 도평에서 판사 겸직 외에 어떤 간직을 겸직했는지 구체적 사례를 두 가지 제시해보고, 니은과 디귿의 간직의 호칭이 충용할 때 생긴 이유가 무엇인지 서술해 보시오. 자, 요게 기역의 이제 시중 평자사 외에 그 제신들이 감직했던 겸직제 그 내용을 이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지금 언급한 것처럼 육부와 삼사의 판사가 겸직했고, 식목동은 사를 겸직했고요. 서경행정의 책임자인 유수사를 임명했고, 출정관, 사령관을 임명했다. 이런 것도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중국의 간제가 왜 이게 밀직과 첨의하고 밀직이 됐냐, 격화됐냐면, 고려의 간제가 누굴 참호를 했기 때문에, 항제국 참호를 했기 때문에, 참호라는 건 뭐냐면, 예의나 격식의 신분에 맞지 않게 범하는 걸 말해. 어떤 예의나 격식이 신분에 맞지 않게 행하고 위에 있는 사람들 걸 범하는 것을 참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원나라 압력으로 계칭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다만
도평마에서 도평의사로 개편된 거는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판단이에요. 이거는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한 문제 풀어볼게요. 35페이지 28번 문제 볼게요. 자, 낭사의 권한의 내용을 세 가지 서술해보고, 니은과 디귿이 통제받았던 이유를 말해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조치를 이유를 말해보고, 미은의 간제 개편 이유를 말해보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문화부는 나라의 온갖 정보를 받는 문화부 낭사. 낭사의 권한은 뭐가 있죠? 이거는 간쟁, 그 다음에 봉박, 그 다음에 서경. 이렇게 있는데, 책 내용이 좀 잘못된 게 답안이 간쟁이 두 개가 있네. 네. 간원인가? 이게 군주의 불가나 처사의 가온을 간원하는 게 간쟁이고요. 간온으로 돼 있네. 간쟁이 이렇게 지우고 거기에 부당한 조치를 뭐냐면 거부하는 거 있죠. 조치를 거부하는 봉박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주의 불가한 처사나 가온을 간원하는 걸 간쟁이라고 부르고요. 부당한 조치를 뭐냐면 거부하는 거 이거를 그 봉박이라고 하고 그 부당한 조치를 봉한 문무관의 이게 부당한 조치가 이게 또 생각네. 지우고 예, 문무관의 임명이나 법의 개폐 등을 신서 동의하고 서명은 서경이라고요. 이거 좀 약간 좀 잘못 쓸 것 같은데 군주의 불가한 처사나 가호를 간언하는 건 간쟁, 부당한 조치를 거부하는 걸 봉박. 그 다음에 문무관의 임명이나 법의 개폐 등을 심사 동의하는 서명은 서경. 이렇게 정리해서 좀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니은이 디귿을 통제한 이유가 뭘까? 상서성과 중성호가 합쳐서 있는데 니은이 디귿의 통제를 받았던 이유가 뭐냐?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중성문화성 제시인데 육부 판사를 검했기 때문에 이걸 무슨 제도가 하죠? 육부 판사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니은의 조치 첨의부를 설치했다. 첨의부를 그래서 간제 개편 이유를 니은 조치 이유를 말해보시오. 이건 아까처럼 원나 간섭에 대해서 원나 부마국이 되면서 고려의 용어나 간제를 격하게 참원했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되고 그러니까 미연의 간제 개편의 의미 그러니까 공민왕 5년 중성문화성을 고치고 상선을 따로 설치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예전에 문종 때 간제로 다시 복귀하는 거죠. 예전에 기출문제 나온 것처럼. 자, 이거는 이제 어떻게 써야 되냐? 원명 교체 시기 때 원나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반원 자주 개혁을 추진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그래갖고 이제 한번 그 고려시대 간제 개편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 들어가 볼게요. 여기가 들어가고 고려의 지방제도를 보죠. 고려의 지방제도. 이 고려의 지방제도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중요성이 떨어져. 네. 수능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잠깐씩 언급은 되는지만 이게 예전에 이제 임용시험에는 지금까지 거의 안 나왔다고 보면 돼요. 거의. 예.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일단은 이제 봐두죠. 일단은. 자, 고려의 지방제도를 이제 이때 지도를 보시고 요거 지도는 어디에서 많이 봤죠? 역교론에서 많이 봤죠. 예, 역교론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역교론 지도 보면 이제 역사지도 역할 부분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예문이 나오죠. 자, 그러면 이제 고려 지방제도 이제 볼게요. 자, 고려의 지방제도는 전반적으로 되게 불안정한 이원적인 조직이었다. 그래서 민정 중심 5도와 남도 있는 5도와 궁정 중심의 양계, 북계 북계, 동계, 양계도 구성이 됐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일본 이제 특수행정권 경기 지역이 있어요. 경기 지역. 경기 지역은 이제 개경부구나 폐서지역 출신 있죠. 폐서지역 부근을 경기라고 하죠. 개경 주변의 땅을. 지금도 마찬가지로 경기는 뭐예요? 서울 주변의 땅을 경기라고 하잖아요. 네. 경자는 서울 경자고 기는 근기 기자니까 서울 주변의 땅을 경기도라고 하죠. 근데 지금의 경기도하고는 좀 약간 뭐냐면 위치가 달라.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예. 제가 이제 참고로 남경 부근의 양주목에 살고 있거든요. 지금요. 예. 양주목. 양주가 상당히 컸다는 거 예전에 몇 번 얘기했죠.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양주가. 예. 자, 그 다음에 중앙의 지방 통제가 약화됐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주현보다 속현이 많았고, 그러니까 주현과 속현이라는 건 뭐냐면, 주현은 관리가 파견된 현을 말해요. 그 다음에 속현은 관리가 파견되지 않은 현을 말해요. 근데 거기에다 현도 있지만 군도 있죠. 주군과 또 군과 속군이 있어. 그래서 주군은 관리가 파견되지 않은 군, 그리고 속군은 관리가 파견된 게 주군이고 관리가 파견되지 않는 게 속군이죠. 그러면 이제 주현과 주군, 속현과 속현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주군하고 속군하고 그 주현이 있을 경우에 어느 게 더 지위가 높을까요? 속군이에요? 주현이에요? 주현이 더 높아. 그 당시에는 인구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명적이. 뭐죠? 이게 이제 신분 관계일 때 이게 관리가 파견되지 않는 현들은 예전에 뭐냐면 별로 중요하지 않는 현이야. 그리고 관리가 파견된 현은 그 지역에 유역자가 장악했던 현이에요. 그러니까 현군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규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냐면 누가 예전에 그 지역의 중심 지역의 수장이었냐 그게 중요한 거야. 그래서 어디 군과 현에 속했다는 건 곧 그 사람의 신분을 뜻하는 거야. 어떤 지역에 속한다는 건.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속군이 아니 주현이 속군을 지배하는 경우도 있어요. 주현이 속군을 지배하는 군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현한테 지배를 받는 거야. 그건 뭐냐면 예전에 그 현이 예전에 그 강한 호족이 있어갖고 그 밑에 있는 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이 그대로 고려 지방까지 남아있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신분적인 성격이고 육친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이 언제 없어졌어요? 조선시대 없어졌어요. 조선시대는 부목군현 내가지고 인구나 영토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상하관계가 형성됐죠. 행정적인 어떤 질서가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고려시대보다는 그런 것들이 더 강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속현은 누가 통치했냐? 지방호적이나 향리들이 지배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앙행정기구, 그러니까 이제 주현하고 속현 이런 것들을 중앙과 연결시켜주는 중간 행정기구가 되게 미숙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개수관이라는 게 존재해요. 이 개수관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이제 개수관은 이거는 이제 중간 기구인데 몇 개 큰 군현을 묶어서 이제 통제를 해요. 그래갖고 주로 개수관은 어떤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게 아니라 되게 상경, 상도부, 팔목의 수령이 개수관 겸직을 해요. 그래서 개수관은 영현이나 상하관계에 있어요. 자기 밑에 있는 주현과 군현의 어떤 상하관계는 존재하지만 행정계통상 상하관계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은 개수관들은 상경, 삼도부, 팔목의 수령들이 개수관을 담당할 때 있죠. 겸직제고 그 밑에 여러 이제 군현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이들은 풍계상은 개수관이 높아. 개수관이. 근데 실제 업무상은 이제 관계를 보면 상하관계에 있지만 개수관이 풍계상은 높지만 상하관계에 있지만 행정계통상 상하관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업무와 관련된 부분만 통제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이제 학교에 가보면 연구부장이 있고 교무부장 있죠? 연구부장 내 개원이고 교무부장이 있으면 교무부장하고 연구부장의 개원들 관계는 상하관계는 좀 그렇지만 교무부장이 좀 윗선이고 연구부는 개원은 아래잖아. 근데 둘 간의 관계는 상하관계지만 서로 간에 뭐예요? 직속관계는 아니죠? 그런 관계야. 풍계는 높지만 서로 간 직속관계는 아니고요. 그리고 다만 몇 개의 업무만 협력관계만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떤 업무를 하냐면 상포 진학. 그래갖고 이제 축가 사절단을 파견하거나 항공성사, 지방 인재를 추천하거나 외옥수 척추검. 그래갖고 중재인을 수송하거나 제한된 기능만 담당한다. 그래서 축가 사절을 파견하거나 지방 인재를 추천하거나 중재수를 수송하는 그런 업무들만 할 때 협력관계고 서로 간의 행정상 상하관계는 아니고 풍계는 약간 누가 높다고요? 개수관만 약간 높은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직속부하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 그래서 개수관이 상당히 특정한 역할만 담당했다. 그래서 이제 제가 109페이지 넘버 3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예. 이렇게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고려의 조선 초기 때 군사제도는 이게 군익도 전환이 돼요. 이 부분은 나중에 조선시대 때 얘기를 할게요. 요 개수관 부분은. 자, 그러면 또 있고,
중앙행정기구의 미숙성을 볼 때 이제 뭐냐면 안찰사가 있죠. 안찰사. 자, 이 안찰사도 원래는 이 사람이 이제 외직이 아니죠. 견직이야. 그래서 일종의 이제 뭐냐면 중앙관리로서 왕의 명령을 받고 잠깐 내려선 그 사람들인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점점 뭐예요? 그 상서가 되죠. 그러면서 관찰서로 바뀌죠. 그렇지만 이제 초창기 때는 그냥 도내에 있는 뭐냐면 명령 받고 왕의 명령 잠깐 들어와서 감사만 했던 그 풍계도 되게 낮았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109페이지 보면 안찰사는 외직이 아니고 견직이었고 전혀 따로 별도의 기구도 없고 그냥 왕의 명령을 받고 이제 순시하고 감찰하는 것밖에 안 됐다. 그래서 요런 것들 좀 보시면 돼요. 그러다가 이제 고종 후기 때 어떻게 되죠? 점점 힘이 커지면서 지방에 안주하면서 이게 뭐야? 관찰사로 이제 바뀌게 되죠. 예. 자,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선에 비해서는 중간행정기구는 미숙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방 조직의 정비 과정을 보면 자, 초창기 때는 그 수령을 파견하지 않았다고 했죠. 다만 이제 근유나 조장이나 조세를 감장하는 사람만 임시로 파견했고 여기 상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자, 그러다가 성종 때 11목을 설치하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지방관을 파견했고 현종 때 사도목, 팔목, 56지주군사, 28진장, 20형령 같은 지방제도를 정비했다. 그래갖고 이제 했지만 이제 곳곳에 이제 뭐냐면 중간에 또 개수관을 설치했고요. 개수관 설치 내용 있죠. 그래서 중기 이후에 파견되지 않은 속형과 속군에 뭘 파견해요? 간무를 설치해요. 간무는 거기 이제 뭐냐면 주 임시 뭐냐면 수령인데 이 사람들이 상주하기 시작해.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방관 역할을 해요. 왜 간무를 이제 그 파견했냐면 그 고려 중기 때 넘어가면 이제 뭐 자연재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토목공사 동원 그다음에 그 당시 뭐 대토지 학대 등등 해가지고 여러 사회 문제가 일어나고 유민들이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 간무를 파견했는데 이들이 점점 이제 속견을 파견해서 지방관 역할을 하면서 속견수가 어떻게 되죠? 점점 줄어들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중기 때부터는 개수관 대신에 남부지방의 오도, 북부지방의 양계 이렇게 하죠. 오도는 안찰사를 하고 주 부군현이 있고 양계는 이제 방어사주 진인데 거기를 이제 통과하는 사람 병마사라고 하죠. 근데 실제 병마사를 임명했던 사람들이 재신이기 때문에 이들이 파견되지 않고 지병마사가 파견돼요. 그걸 대행하는. 예. 그다음 개수관 아까 지금 설명했죠. 자, 그다음 특수행정구역이 뭐가 있냐? 향소부국이 있다. 상경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초기 때 상경은 개경, 서경, 동경이었죠. 예, 서경은 평양이었고 동경은 경주인데 나중에 후기 때 뭘로 바뀌어요? 개경, 서경, 남경. 그래서 남경은 이제 그 뒤에 양주 부근에 있는 건데 그 양주목 부근에 이제 있는 건데 이제 독립해서 남경 해갖고 이제 했고 그래서 문종 때 상경으로 변화돼요. 상경으로 이렇게 문종 때 초기 때는 개경, 서경, 동경. 문종 때 계기로 해서 개경, 서경, 남경. 그래서 남경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야? 이제 한양이 되는 거죠. 이렇게 연결되면 되고 이거는 이제 남경 기치서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 기치서 부분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자, 서경의 분사제도 아까 얘기했죠. 태조 때부터 시작해서 예종 때 왕비했는데 초기 때 서경이 우대 정치를 펼쳐서 그 개경의 어떤 조직 그대로 서경의 조직과 연결돼요. 그래서 했지만 오총의 난 이후에 점점 약화돼요. 그래서 있고 조이총의 난 이후에 아예 폐지가 돼요. 조이총의 난. 그때부터 이제 오총의 난 이후부터는 이제 간서 차별 정책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평양인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했잖아. 그래서 신진 세력들이 되게 보면 평양 사람들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차별받으니까 이제 뭐야? 이제 그에 불만을 느끼게 되고 무슨 난이 일어난 거야? 그 여러 가지 조이총의 난이 일어난 거죠. 이런 간서인들의 어떤 차별 정책 때문에 요거에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 주연과 속현의 관계는 중앙에 외관이 파견된 주군 주연과 더불어 그들이 파견되지 않은 속군 서연이 존재하고 그들 간에는 신분적 예속 관계였고 심지어는 그 주현이 어디를 통치했다? 속군을 통치하는 자기보다 큰 덩어리를 통치하는 그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 행정적인 것들이 아니라 그래서 신분적 예속 관계에서 통치됐고 그걸 유지했던 게 본관제예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내가 어떻게 살았다가 이 사람이 항소부국인지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속군인지 주군에 사는지 다 알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죠. 뭐 우리가
강남에 산다면 적어도 어떤 이미지가 연상돼요? 잘 사는 이미지가 연상되고, 저같이 뭐 양주에 살면, 이거 좀 약간 못 사는 이미지가 있고, 그렇잖아요? 지역마다 또 이렇게 다 이렇게 차별이 있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고려 후기 때보다 지방제도가 이제 변화되는데, 점점 주윤이, 증가되고, 속현의 간몰을 파견하고요. 오도 양계가 이제 변화되고, 양계가 오도 양계도 이제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이제 개수관이 점점 조금씩 없어지면서 오도 양계가 변화되고 또 양계가 경기지역도가 점점 남도화돼요. 오도 양계도 변화되고 이것이 다시 양계와 경기지역으로 남도화되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이때 양계와 경기지역이 남도화됐다는 건 뭘까요? 최고행정기구의 단위가 도로 일원화되기 시작해. 이것이 이제 고려 후기 때 바뀌면서 조선 때 뭘로 이제 통합이 되죠? 팔도죠. 바뀌죠. 팔도. 예. 그래서 있고 향소보곡이 점점 소멸되면서 고려 조선 태조 때 아예 없어지게 되죠. 향소보곡과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안차사가 지위가 상승되죠. 그래서 이품이 도간차 출적사가 되고 원래는 오품이었다가 점점 이제 어떻게 돼? 올라가면서 이제 간차사로 바뀌죠. 조선시대 때. 예. 자, 그럼 지방간을 볼게요. 지방간은 이제 오도 양계에서 오도를 이제 통과하는 안차사인데 아까 좀 안차사 설명했죠? 힘이 별로 없다고. 그 밑에 수령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수령 5사가 있어요. 농업진흥, 인구, 호구 중시, 부세 수치 공정, 재판 공정 이런 것도 있고 봉행 6조로 해가지고 이제 안차사가 각 지방의 수령할 업무부가 아니라 업무네. 자, 업무에 대해서 감찰하고 포포하고 하는 것도 있다. 포폼이라는 것은 그 간차사의 그 수령의 업무를 파악해서 뭐냐면 잘잘못을 평가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외관 속관제라는 건 뭐냐? 자, 수령을 행정적으로 보좌하는 항리를 통제하고 다수의 속도를 효과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수령이 그 밑에 있는 그 여러 사람들 파견해요. 장서기, 법조, 의사, 문사, 판관 등을 이제 속관으로 파견하는 제도가 뭐냐면 외관 속관제. 말하자면 수령을 행정을 보좌하고 항리를 통제하기 위해서 중앙에서 그 수령을 보좌하기 위해서 장서기, 법조, 의사, 문사, 판관 같은 속관을 파견해요.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지방의 이제 행정조직을 보면 간이 있고 리가 있어요. 간과 리가. 근데 간은 주로 수령이고 리는 뭐예요? 거기 밑에 있는 이서직을 말하죠. 근데 간과 이서직 중에 속관을 더 파견해서 간에서 더 보강을 해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게 주로 어떤 거냐, 상해행정기구 있죠? 상해행정기구에서 이제 이건, 속관을 파견해주는데, 조선시대 예지만, 조선시대 간찰사가 있죠? 근데 간찰사는 계속 돌아다녀야 돼, 도내. 그러면 간찰사 통치한 지역도 따로 있어요. 거기에 감영이라고.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를 총괄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 네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누가 임명하냐면 도사를 파견해. 도관을. 그래서 이 사람이 도관이 뭐냐면 그 일을 하는 거야. 이 도관은 그 간찰사 밑에 있는 속관이지만 니는 아니고 중앙에서 파견된 뭐가 되는 거야? 간이 되는 거죠. 예. 간품에 들어가 있는 간이고 니가 좀 다른 사람들이에요. 속관이라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촌인데 말단 행정구역이 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말단 행정구 촌장과 촌정이 자치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농민들 생활 근거지로 주, 분, 군형 같은 별개 단위가 아니라 그 밑에 행정조직 하부 단위고 몇 개의 자연촌을 묶어서 행정청으로 통치한다. 그리고 그 위에 수장은 총장과 총정이 자치를 한다. 그래서 조선시대와 같이 완전 니제를 갖춘 행정청은 아니지만 자연촌 성격을 옹정시키는 건데 자연촌 몇 개를 묶어가지고 행정청으로 운영이 됐고요. 그리고 그걸 촌장과 촌정을 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이들은 어떤 세력들이냐면 촌장과 촌정은 되게 이제 이런 토성을 가진 성씨집단의 대표자로서 읍사의 조직에 참여하고 지방의 재리세우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그리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얘네들을 무슨 계층이라고 하냐면 백성 계층이라고 해요. 백성. 보통 우리가 백성 하면 100가지 성을 가진 사람으로서 라는 뜻이죠. 원래 의미가. 그래서 그 당시 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뭐예요? 지배층이에요. 근데 이 백성이라는 계층은 어떤 위치에 있냐면 앞에 간이 있고 그 다음에 니가 있죠. 니는 되게 호장층이죠. 호장층이고 장리층이고 장리층 밑에 백성층이 있어. 백성층이. 그리고 그 밑에 일반 평민들이 있는 거야. 백정이라 부르는.
근데 이 백성은 대개 보면 정오계층에 해당해요. 어떤 직역을 받죠. 그래서 행정청의 수장으로서 그 여러 총을 더하면 여러 가지 행정 업무를 이제 보조해주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일성일촌이니까 성을 하나씩 가져요. 성이 있기 때문에 또 일반 평민들과 또 다른 사람. 근데 이 성은 그 앞에 있는 갈리들이 가지고 있는 성하고 다른 거예요. 이걸 뭐냐면 백성성이라고 해요. 백성성. 그 앞에 1, 2성이라고 하죠. 강과 니가 가지고 있는 성은 1, 2성 집단이라고 하고 얘네는 또 백성성 집단이라고 따로 또 성을 가져요. 그래서 그 당시에 성을 가졌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예요? 적어도 정오계층의 상층 양인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되고 이걸 니로 해석하면 안 돼요. 호장이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호장 밑에 있는 뭐다? 백성계층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의 계층으로 보시면 되고, 자, 자연촌에서 행정촌으로 넘어간 가독이 단계 촌이었다. 이것이 이제 완비된 것이 나중에 조선시대 면리제 같은 것들이 이제 있죠. 이건 조선시대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군사제도를 볼게요. 군사제도. 고조시대 군사제도도 엄밀히 이게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왔어요. 예, 그 앞에 이제 그 무인정권이 좀 나오고 거, 이게 그 전반적인 군사제도 특징은 별로 나오진 않았는데, 자, 여기 보면, 그 고조시대 군사제도 그 표를 잠깐 보세요. 자, 거기 중앙에 경군이 있고, 지방에 부병군이 있죠. 특수군이 있고, 중앙 경군에는 이제 2군 6기가 있어요. 예. 그래서 2군 6기는 이제 중앙군이고, 주로 수도 경비, 개경을 경비하거나, 아니면 지방 변경의 요충지를 이제 담당하는 거죠. 그리고 출정군, 그러니까 이제 지방에 반란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이제 외적이 쳐들어올 때, 중앙에서 파견된 부대를 2군 6기라고요. 2군 6기는 상장군 1명, 대장군 1명 해가지고 각 군에 각 위에 상장군 1명, 대장군 1명 이렇게 있고요. 총 45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영당 보통 1000명 정도 되니까 한 대대급 정도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인원수는 몇 명일까요? 45,000명 정도 되겠죠. 2군 6기 합쳐가지고. 근데 이건 완편이고 실제로는 이렇게 완편을 운영하진 않아요. 좀 더 수가 적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군은 응양군과 용호군인데 2군이 뭐냐? 이거는 완전히 그 근위대야. 망식 근위대. 그래갖고 그 2군 응양군과 용호군이 있고 그래서 친위대 부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총 몇 명이 있죠? 응양군 1명, 용호군 2명. 그러니까 한 3,000명 되겠죠? 예, 3,000명. 그래갖고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용호군을 뭐라고 하면 용호군을 견룡이라고 해요. 견룡. 그러니까 견룡. 그래서 걸룡이라고 하죠. 건룡. 발음이 안 되는데 그 왕을 용이라고 하잖아요. 그 옆에 건룡이라고 하고 걸룡군이라고 해요. 걸룡군. 예, 걸룡군이라고 하고. 그래서 보통 이제 예전에 이제 무인정권 시기 때 군사 쿠데타 있기 때 누구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일으켰던 사람 중에 한 명이 걸룡 행수직을 맡았어. 근데 잠깐만 내가 이름을 그 사람 까먹었는데 잠깐만요. 이 사람이 이제 뭐냐면 누구냐면 이방 있죠. 이방이다. 이방에 이제 걸룡 행수를 맡았는데 친위군 중에 한 명이었어. 행수는 중대장군 정도 되는 버스예요. 그래서 걸룡군이라고 또 불렸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응방군 상장군은 제일 지위가 높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을 이제 응양군 상장군은 제일 지위가 높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응양군 상장군을 뭐라고 하냐면 반주라고 해요. 반주. 제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서열상. 6위는 이제 금호위, 첨호위, 간모위, 자호위, 신호위, 이렇게 흥호위 이렇게 있고 자호위, 신호위, 흥호위는 출정군 사령관이다. 경군의 실제 주력 부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방군은 주영군이 있고 주진군이 있죠. 그래서 주영군은 남방을 지키는 예비군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상비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평상시에는 이제 농사 짓다가 필요할 때마다 착출되는 병사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다 예비군들 많죠, 여기. 그런 병들이 다 뭐냐면, 주영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승 정용군이 있고 1품군인데, 보승 정용군은 주력군이고, 1품군, 2품군, 3품군인데, 1품군은 노역부대야. 오늘날 공병부대야. 그러니까 2품군, 3품군은 민방위? 뭐 이렇게 민방위 나오는데, 얘네들은 이제 뭐냐면 1품군, 2품군, 3품군은 그 지역의 항리들이 이끄는 부대들이야. 예. 그러니까 평상시에 거의 농민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북방에서는 상비군으로서 주진군이 있죠. 이들은 이제 북방의 동계, 북계 지역에 있었는데 일부 예비군까지 합쳐서 상비군으로서 항상 그 주둔하면서 훈련을 받던 군대들이죠. 그래서 병마사 지휘 아래 그 같은 이제 방어사, 진장, 그 다음에 일선 도령, 장교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특수군인데 특수군은 어떤 특수한 목적에 의해서 이제 조직된 부대를 말해요. 그래서 정종 때 강군사가 있고요. 건화를 대비한 부대죠. 자, 그래서 이제 호적대 군대를 중앙으로 예편시켜 청정을 배치해서 왕권을 이제 강화시키려고 했고, 숙종 때도 별무반을 결성했죠. 이것도 여진정벌군이죠. 모든 계층들을 이제 포함시킨 군대야. 이거는 이제 그걸 통해서 왕권을 또 강화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고요. 그래서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렇게 세 개로 구성돼 있고, 최후 때 뭐 마별초, 의정대가 있고, 삼별초 아시죠? 그래서 야별주, 야를 자별초, 우별초 이렇게 나누고 신이군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군대를 붙여서 삼별초인데 보통 별초자가 붙은 것은 뭐냐면 특별하게 뽑은 특공대 정도 보시면 돼요. 별초는. 예. 그래서 삼별초 외에도 여러 별초들이 있어. 근데 이 별초들은 여러 사람 중에 특별하게 뽑은 특수군인들. 그러니까 오늘날만 특공대, 공수부대 이런 애들 있죠. 예. 자,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고려시대 때에 중앙군을 운영하는 체제를 좀 볼게요. 그게 이제 군반제설과 부병제설이 있는데, 뭐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한번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부병제설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일반 농민들이 중앙에 올라와서 중앙군을 구성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장군, 대장군은 직업군이고 그 밑에 이하에 이제 사병들은 다 이 부병을 운영한다는 거야. 그럼 이들 운영할 때 주로 뭘 하냐? 군인전을 지급받아. 이때 군인전은 뭐냐면 그 군인전 수조권을 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땅에 뭐냐면 면세권을 설정해 주는 거야. 면세권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 땅에 아니면 양호를 배정받아요. 양호는 뭐냐면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을 배정을 받아. 이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군인전을 지급하거나 양호를 배정받는다. 그다음 군반전은 뭐냐면 군역이 세습이 된 거야. 그 군적에 등록됐고 이들은 경군으로서 직업군이냐. 그리고 일반 백정보다도 좀 이때 백정은 일반 백성들 얘기하는 거죠. 보다 좀 위에 있는 계층이야. 정오 계층으로서 이들은 군인전을 지급해요. 근데 이 군인전은 이제 지급받고 자기가 직접 지급받는 이때 군인전은 면세전을 지급받는 게 아니라 뭐죠? 수조권을 지급받는 거야. 그리고 그 경작은 거기에 뭐냐면 있는 양호에게 받는 이때 양호는 어떤 의미냐면 그 자기 이게 원래 주인 그래서 주인인데 이 양호는 뭐냐면 그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죠. 소유권을. 그리고 소유권 위에다가 민전에다 뭘 지급한다? 군인전을 설정해 주는 거야. 이해되시겠죠? 그 앞부분의 군인전은 면세전. 여기의 군인전은 뭐냐면 수조권이고 이 수조권은 양호하게 경제인데 요 양호는 그 원래 그 백성들이야. 소유권을 갖고. 그러니까 자기 땅에다 열심히 일한 걸 누구한테 줬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군인에게 줬다고 보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군반제설이고 그 다음에 경애군 혼선제는 뭐냐 직업군인과 군인군이 농민군이 같이 섞여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대개 학계의 견해에서는 중앙군 구성해 볼 때 경애군 홍성제설이 일반적인 관점이에요. 그래서 일부 직업군이 있어갖고 얘네들이 군인전을 지급받고 그 다음에 지방의 부병들, 농민군들이 돌아가면서 중앙으로 올라오는 거야. 대신에 이들은 자기 땅에 군대를 세금을 면제받고 또 양호도 지급받고 경제적 보조를 받는 거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조선하고 좀 비교해 볼 게 있는데 조선은 그러니까 고조 시대는 모든 국민들이 다 뭐냐면 성인 남자들이 군역의 의무를 진 게 아니에요. 특정한 계층들만 줬고요. 필요에 따라 백정이라는 사람들도 일부 성군됐어. 근데 성군대 때 군인전을 지급받은 거야. 그래서 이들이 모두 뭐냐면 병역의 의무를 진 건 아니에요. 백정이라서. 근데 조선시대는 다르죠. 조선시대 첫째 양인계병제에 입각해서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신분성 양인이면 뭐야? 왕족이라도 뭐죠? 군역에 짊어져야 돼. 그리고 이들이 군역은 당연히 짊어지기 때문에 뭐 주는 거 없어.
군인전 같은 거 없어. 그래서 조선시대 군인전이 없다는 거야. 예. 왜냐? 국방에 오면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왜 군인전 받는가? 논리가 성립이 안 되죠. 지금 군대 간다 해서 뭐 주어진 거 있어? 전혀 주어진 거 없죠? 가산점도 폐지되고, 뭐, 그냥, 돈도 뭐, 예비군도 뭐, 자기 돈 들어가 문제하고, 지금은 뭐, 떡값이나 좀 주는지 모르겠지만, 예. 별로 주는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당연한 의무로서 군인전은 주지 않았다. 다만, 경제적 보조는 약간 해주는 거죠. 그 봉적을 이제 줘가지고, 보조인 거지, 이거 뭐, 그 군역에 다른 반대급부 준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고려시대는 그 백정 중에 성군을 냈기 때문에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의 차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들에게는 군인전을 지급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군사제도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문벌 귀족사의 성립과 동요를 이제 볼게요. 예. 그래서 이거는 지금 뭐 기출 문제가 거의 여기 부분 안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는 건데, 네, 보시고. 자, 문벌 귀족사의 성립과 동요인데, 이거 좀 예매하네요, 하기가. 예.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